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갈시아 2024년에 발표된 I Transformer Inverted Transformers are Effective for Time Series Forecasting입니다. 이 논문은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시계열 예측에 맞게 재해석한 연구입니다. 먼저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시계열 예측 모델들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체 흐름이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원본 다별량 시계열에서 같은 타임스탬프 t에 해당하는 n개 변수 값들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토큰으로 구성합니다. 이것을 이제 템포럴 토큰이라고 하고요. 그림 가운데서 보이듯이 토큰 안에 빨강, 파랑, 초록, 주황 등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현된 변수들이 하나의 블럭으로 합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t개의 템포럴 토큰에 대해 셀프 어텐션을 적용해서 시간축 의존성을 모델링하고 피드포드 네트워크로 각 토큰의 표현을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래쪽 경고에서 보이듯이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측정값을 가진 변수들, 예를 들어서 온도와 강수량 같은 완전히 다른 측정값들이 하나의 토큰으로 섞여서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이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 기반 시계 예측 모델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피겨 3를 보시면은 세로축이 컴포넌트 수정 여부, 가로축이 아키텍처 수정 여부로 4개 사분면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오토포머와 인포머처럼 포텐셜 모듈을 개선하거나 복잡도를 최적화한 모델들입니다. 아키텍처는 그대로 두고 컴포넌트만 수정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패치 TST나 non-stationary transform처럼 패칭이나 스테이셔너라이제이션 같은 시계열 전처리를 추가한 모델들입니다. 세 번째는 크로스워처럼 컴포넌트와 아키텍처를 모두 수정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네 번째, 오늘 소개할 아이 트랜스포머는 우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기존 컴포넌트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아키텍처, 즉 적용하는 차원만 변경한 유일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개념은 채널 인디펜던스와 채널 디펜던스입니다. 이전 발표들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인디펜던스는 각 변수를 독립된 유니베리티 시계열로 취급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패치 TST가 있는데 공유 100번으로 각 변수를 하나씩 개별 처리합니다. 일반화 성능이 좋지만 변수 간 상관관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널 디펜던스는 다변량 간 상관관계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합니다. 크로스포머가 대표적인데 멀티베리트 커릴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지만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채널 디펜던스가 더 유리해야 할 것 같은데 현존하는 벤치마크에서는 오히려 채널 인디펜던스가 더 유리한 우세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논문 저자들은 그 원인을 데이터 부족과 부적절한 변수 혼합 방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단순한 리니어 모델이 복잡한 트랜스포머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디리니어라는 모델은 단일 리니어 레이어만으로 시계열 예측을 수행하는데 복잡한 트랜스포머 대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면서 효율성도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자들은 세 가지 원인을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로 10개월의 시간 포인트 간 관계가 NLP에서의 단어처럼 의미가 추격적이지 않은 시멘틱하지 않고 뉴머리컬하는 점이고, 두 번째로 시간 축의 퍼뮤테이션 이베리트한 어텐션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퍼뮤테이션 이베리트라고 하면은 입력하는 순서에 상관이 없어지는 그 결과값이 그러한 계산을 의미하는 건데요. 해결의 경우에는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퍼뮤테이션 이비런트한 어텐션의 특성은 안 좋게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리니어 레이어가 시간축 의존성 모델링에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논문의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트랜스포머가 그래서 결국에 시계열 예측에 정말로 부적합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저자들은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기존의 템포럴 토큰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그림이 기존의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시계열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수의 헌합입니다. 서로 다른 물리량, 그러니까 서로 다른 특정값, 그리고 다른 분포를 가진 변수들이 하나의 토큰으로 융합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면은 다니엘 템포럴, 다니엘 타임 스탬프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게다가 실생의 데이터에서는 변수 간의 시간 지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 타임 스탬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이벤트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좁은 리셉티브 필드, 좁은 수용 영역입니다. 어, 단일 타임 스탬프로 토큰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열의 전체적인 패턴을 담기에는 너무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조하는 과거 시계열인 룩백이 증가할 때 성능이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룩백 인도를 키우면은 토큰 수가 늘어나고 어텐션이 분산되어서 오히려 성능이 정체되거나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자들은 트랜스포머가 무능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iTransformer 뷰에서는 여기 보시는 게 iTransformer의 계산 방식인데요. 각 변수의 전체 시계열을 하나의 토큰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과 정확히 차원이 뒤집힌 거고,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기존에는 타임스탬프 n개의 변수를 토큰으로 만들었다면 iTransformer에서는 각 변수의 전체 시계열을 하나의 토큰으로 만듭니다. 그에 따라서 어텐션의 역할이 시간축 의존성 모델링하는 것에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으로 바뀌고, 피드포즈 네트워크의 역할 자체도 기존에는 변수 간의 표현을 학습하는 역할이었는데 이 iTransformer에서는 시계열에 내재된 패턴을 학습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팀은 이제 컴포넌트를 하나도 수정하지 않았고요. 적용하는 차원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어지는 메소드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 iTransformer의 전체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서 차이를 다시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이 트랜스포머고 하단이 iTransformer인데 이렇게 토큰을 만드는 게 여기는 각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건 단일 변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토큰이 다르고 이렇게 차원이 바뀌었다는 점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축을 따라서 트랜스포머 방식은 템플 토큰을 만들고 어떤 적용을 하기 때문에 변수가 화합된 베리어트 넥스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iTransformer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각 시계열을 독립적으로 인베딩하기 때문에 각 베리어트 토큰을 만들고 이 토큰들 사이에 어텐션을 적용을 해서 이제 스피드포드 네트워크가 변수의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베리어트 언믹스드 레프레젠테이션, 변수가 섞이지 않은 표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차이는 토큰의 구성 방식이랑 그에 따른 어텐션과 피드포드 네트워크의 역할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iTransformer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좌측 하단 A를 보시면은 럭 시리즈, 입력된 시계열이 각 변수별로 독립적으로 인베딩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변수 토큰이 만들어지고요. 중앙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인베딩 이후에 멀티바이드 어텐션, 레이어넘, 픽스포워드, 레이어넘으로 구성된 트랜스포머 블럭이 L번 반복되고 최종적으로 프로젝션을 통해서 출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 B는 멀티비리티 어텐션의 세부 구조인데 커리키 밸류를 만들어서 변수 간 상관관계 맵을 생성을 하고요. P는 피드포드 네트워크가 각 변수 토큰에 독립적으로 피드포드 네트워크가 변수끼리 섞이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D는 레이어 돔이 각 변수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정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전체 흐름을 살펴보자면은 인풋에서 인베딩 그리고 트랜스포머 블락 포지션 아웃풋으로 이어지고요. 스텝 1은 인베딩입니다. 인베딩 우측 그림에서 빨간색 박스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인데요. 전체 시계열 MLP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인베딩을 하고 수식으로 보면은 n번째 변수의 시계열이 인베딩 함수를 통해서 T 차원의 시계열은 D 차원의 토큰으로 변화됩니다. T는 시계열의 길이고 D는 토큰의 차원수고요. 이렇게 n개 변수에서 n개의 듀엣 토큰이 만들어지고 전체 행렬 H는 n 곱하기 D 차원에 속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각 변수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인베딩 된다는 점이고요. 이 단계에서는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스텝 2는 트랜스포머 블럭입니다.
좌측 그림에서 빨간 박스로 강조된 B와 C 부분이 트랜스포머 블럭의 내부인데요. LG 블럭을 반복하면서 두 가지 연산이 수행됩니다. 먼저 셀프 텐션이 베리어트 토큰 간 사용작용을 통해서 변수 간 멀티베리어트 코릴레이션을 습하고, 다음으로 피드포드 네트워크가 각 베리어트 토큰에 독립적으로 적용되어서 시리즈 레프렌테이션을 인코딩합니다. 그렇게 트랜스포머 블럭을 통과를 한 다음에는 콜렉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최종 블럭의 출력을 MLP로 래핑을 해서 미래의 SK 시점의 예측값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기서 포지셔널 임베딩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트랜스포머에서는 템포럴 토큰의 시간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포지셔널 임베딩이 필수적이었는데, iTransformer에서는 베리어트 토큰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 변수 자체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 정보가 필요 없고, 시간 순서 정보 자체는 피드포더 네트워크에 자연스럽게 내재가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포지셔널 임베딩이 불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각 컴포넌트가 인버티드 차원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보시면은 수직을 보면은 각 베리어트 토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이렇게 정규화를 시행을 하고요. 우측 그림에서도 이렇게 정규화가 독립적으로 각 변수가 수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트랜스포머에서는 같은 타입 스탬프의 멀티베리어트 레프렌테이션을 한꺼번에 정규화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변수들, 예를 들어서 온도나 강수량 같은 것들이 정규화를 공유하면서 불필요한 상호작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계열이 이제 오버스무스, 과평화가 돼가지고 고유의 변동 패턴이 유지가 되어가지고 모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변동 패턴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Transformer에서는 각 변수의 시리즈 레프렌테이션을 독립적으로 정규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모든 변수의 토큰이 가우시안 분포로 정규화되어서 특정 단위 차이로 인한 불일치가 완화가 되고 논스테이션의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RFIM과 거의 유사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드포드 네트워크입니다. 기존의 트랜스포머에서 피드포드 네트워크는 템포럴 토큰에 적용되었었는데 하나의 타임 스텝에 여러 변수가 혼합된 상태다 보니까 너무 로컬한 정보에 변수 간 구분도 불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유의미한 표현 학습도 어려웠습니다. iTransformer에서 피드포드 네트워크는 베리어트 토큰, 즉 전체 시계열 P1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션 티오렘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충분한 뉴런을 가진 MLP가 임의의 연속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는 이론이고, 이거는 뭐 증명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이를 통해서 피드포드 네트워크가 복잡한 시계열 패턴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고 시계열의 고유 속성도 학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들이 뉴런 에스 필터라는 접근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피드포더 네트워크의 각 뉴런이 주기성, 진폭, 추세 같은 특정 시계열 속성들을 감지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속성은 특정 베리어트에 종속되지 않는 본능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동일한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모든 변수에 공유해서 적용해도 각각에 대해서 유의미한 표현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학습할 때 본 적 없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 가능하고 이 구조가 사실상 리니어 선형 예측기랑 이제 패널 인디펜던스와 동일한 구조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장점 같은 경우는 뒤에서 더 언급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셀프 어텐션입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변수축을 따라서 쿼리 키 밸류가 만들어지고 멀티베리어트 콜레이션 맵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트랜스포머에서는 시간축 토큰 간 템포럴 디펜던시를 모델링했는데 이 iTransformer에서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식을 보면은 이렇게 프리 소프트웨어스 스코어를 보시면은 이제 쿼리와 키 이제 i번째 변수의 쿼리와 j번째 변수의 키의 내적의 비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각 토큰이 피처 차원에서 이미 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맥스 스코어 자체가 자연스럽게 변수 간 상관관계를 반영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코어 맵이 만들어지면 스코어 맵의 크기는 n 곱하기 n이고요. 전체 멀티베리어트 코릴레이션 구도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변수가 다음 레프레젠테이션 인터랙션에서 더 높은 가중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 대비해서 훨씬 자연스럽고 해석 가능한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를 한 표인데요. 토큰 구성부터 보면은 기존에는 같은 타임스탬프의 n개 변수였던 것들이 알트레스모에서는 각 변수의 전체 t 길이의 시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넙은 타임스탬프 기준에서 변수 기준으로 셀프 어텐션은 시간축 의존성에서 변수간 상관관계 모델링으로 그리고 피드포드 네트워크는 혼합된 멀티벨트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전체 시계열에 내재된 패턴 인코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지셔널 인베딩은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FFN 피드포드가 이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해졌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이트레스포머의 프레임워크로서의 확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Efficient Attention 플러그인이 가능합니다. 어텐션이 변수 차원 n 곱하기 n에 적용되기 때문에 변수 수가 수백 개 이상으로 클 때 인포머, 플래시 어텐션 같은 효율적인 어텐션들을 자연스럽게 플러그인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채널 인디펜던스 방식은 어, 변수 차원의 어텐션이 변수 차원 적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베리어트를 변수를 하나씩 처리해야 돼가지고 추론이 비효율적이었는데 아이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변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수 차원의 어텐션이 적용되다 보니까 가변 변수를 가변 변수를 지원합니다. 변수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어텐션이 입력 토큰 수에 유연하기 때문에 10개 변수로 학습을 했는데도 추론을 할 때는 8개 혹은 12개로 추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거는 서로 다른 변수를 가진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를 함께 학습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거는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설정입니다. 표에 정리된 것처럼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13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입력 길이는 96으로 고정을 했고요. 예측 길이는 96부터 720까지 측정했습니다. PEMS 데이터셋은 단기 예측 측정에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더 짧은 예측 길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베이스라인은 10개 모델을 사용했고 트랜스포머 계열 5개, 리니어 계열 3개, 이제 CNN 계열, 템포럴 CNN 계열 2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메인 리저트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든 예측 길이의 평균 MSE와 MAE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이 1위이고 파란색이 이제 그 다음으로 좋은 성능인데요. 보시면은 아이트레스워가 대부분의 데이터셋 상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결과를 분석을 해보자면 전반적으로 7개 데이터셋 중 대부분에서 소타를 달성을 했는데 특히 이 CL 트래픽 PMS처럼 고차원인 다별량 데이터셋에서 강점이 두드러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수간 상관관계 모델링이 중요한 데이터셋에서 아이트레스모어의 변수간 어텐션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패치 TST랑 비교를 하면은 PEMS 데이터셋에서 패치 TST의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동하는 시계열에서 패칭 기법이 특정 로컬리티에 집중하지 못하는 반면에 아이트레스모어는 전체 시계열을 어그리게이션 하기 때문에 더 급격한 변동이 간단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패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상단에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력된 시계열이라고 하면은 패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특정 구간 단위로 이제 슬라이딩해서 나누는 것들을 패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패치들을 입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트레스모어는 전체 시계를 입력을 하고 패치 TS는 패치 단위를 입력하다 보니까 이제 어, 전체 시계열이 아니라 그 특정 로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변동에 좀 민감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모어랑 비교를 하면은 크로스모어도 멀티베리트 코릴레이션을 명시적으로 모델링 하고 있지만 아이트레스모어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변수에서 시간이 정렬되지 않은 패치들 간의 상호작용이 오히려 불필요한 노이즈를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레임워크 일반화 실험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기본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의 인버티드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전후 성능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ECL, 트래픽, 웨더 세 데이터셋에서 오리지널과 인버티드 행을 비교를 해보면은 모든 모델에서 일관되게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웨더 데이터셋에서 리포머의 경우에는 MSC가 69.2%나 감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아이트랜스포머라는 특정 모델이 집하는 것을 넘어서 인버티드 프레임워크 자체가 본능적으로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랜스포머 구조가 시계열에 부적절하게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실증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수 일반화 실험입니다. 이 그림은 각 데이터셋의 변수를 5개의 폴더로 나누고 20%의 변수만으로 학습을 하고 전체 변수를 예측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8색이 100% 변수로 학습하는 경우이고요. 이렇게 짙은 색이 20%만으로 학습한 경우인데요. 파란 계열이 채널 인디펜던스 트랜스포머고 녹색 계열이 아이 트랜스포머입니다. 채널 인디펜던스 트랜스포머는 CI 방식으로 각 변수를 독립 처리하는 공유격분을 학습하고 변수를 하나씩 개별 예측을 한다는 베이스라인인데요. 그 결과 이제 I 트랜스포머의 전압폭이 CI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일관되게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피드포드 네트워크가 변수에 무관하게 전이 가능한 시계열 표현을 학습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결과이고 다양한 변수 수를 가진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룩백 길이를 48부터 720까지 늘렸을 때의 성능 변화입니다.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채워진 그래프가 기존 트랜스포머 계열이고 안쪽이 빈 그래프가 이제 I 트랜스포머 계열인데요. ECL과 트래픽 모두에서 기존 트랜스포머 계열은 룩백이 늘어나도 성능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포머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에서 룩백이 길어질수록 MSE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I 트랜스포머 계열은 룩백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인 성능이 이렇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피드포드 네트워크가 템포럴 차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 긴 시계열 입력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적 예측 방법의 기본적인 객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정보를 더 많이 얻을수록 예측이 정확해진다라는 원칙이 기존의 트랜스포머에서는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I 트랜스포머에서는 그대로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테이블 3에서 변수 차원과 시간 차원의 각각 어텐션과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조합하거나 제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 알트랜스머인데요. 이렇게 변수 차원의 어텐션, 시간 차원의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적용한 조합이 대부분의 결과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주목할 부분이 리플레스의 두 번째 행위인데요.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변수에 어텐션을 시간에 적용한 것인데 이 결과가 사실상 바닐라 트랜스포머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 바닐라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트래픽이 MSE가 0.863으로 상당히 높은데요. 트랜스포머의 0.428dB 2배 이상 나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시간 차원의 어텐션을 적용하는 기존 구조가 가장 큰 성능차 원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고차원 데이터일수록 변수간 상관관계 모델링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래픽이 여기 중에서 가장 고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효율적인 학습 전략입니다. 상단의 피겨 파를 보시면은 좌측은 샘플 레시오에 따른 MSE 변화고 우측은 메모리 사용량 변화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변수를 20%만 랜덤 샘플링해서 학습해도 100% 전체 학습 대비해서 성능이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데이터셋 모두에서 MSE 곡선이 거의 평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메모리 그래프를 보시면은 트래픽 기준으로는 100%일 때는 거의 15기가를 썼던 것에 안에서 이제 20%에서는 약 2% 정도만 활용을 하는 대폭 절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알트레스모어의 어텐션이 변수 차원에 적용되어서 토큰 수이 유연하기 때문에 학습 시에는 변수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20%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실세계에서 대규모 데이터 제공할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KA 시뮬러리티 분석인데요. CKA라고 하면은 Centered Kernel Alignment의 약자라고 하는데, 첫 번째 트랜스포머의 블럭과 이제 마지막 블럭의 아웃풀 피처 유사도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어, 시리얼 예측이 입력과 출력의 구조가 이제 유사한 로우 레벨 제너러티브 태스크이기 때문에 블록을 거치면서 표현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CKA가 더 높은 게 더 바람직하다, 예측이 있어 더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CKA랑 실제로 예측 오차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걸 시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은 가로치기 CKA 시뮬러리티, 세로치기 MSE일 때 I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들은 우측 하단에, 비전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들은 좌측 상단에 이렇게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결과가 인버티드 구조가 시계열 예측에 더 적합한 표현을 학습한다라는 것을 증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기존 트랜스포머는 시계열에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 제공 차원이 부적절했다라는 걸 보였고, 컴포넌트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차원만 인버트해서 어텐션은 디렉트 콜리레이션을, 피드포 네트워크는 시리즈 레퍼런스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달성했고, 특히 고차원에서 다변량 데이터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의 인버티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면 일관된 성능 향상에 나타났고, 변수를 20%만 활용하더라도 전체 예측이 가능하다는 변수 일반화 능력과 파운드된 모델로의 확장 가능성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들은 유니버스로 사용을 했을 때는 어텐션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과 함께 템포럴 디펜던시를 피드포더 네트워크만으로 모델링하면 표현력이 제한된다라는 한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나요? 네. 어블레이션 스터디 부분에서 템포럴 어텐션 넣어서 확인을 할 때, 그때는 그 입력을 타임 포인트 단위로 넣어가지고 어텐션을 진행하는 건가, 아니면은 패치 TST처럼 패치 단위로 넣어가지고 진행을 한 건가? 이게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패치 단위로 넣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네. 일단은 패치 단위로는 안 넣었고요. 이게 패치 TST가 아니라 일단 트랜스포머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트랜스포머랑 일반 트랜스포머에서 이버티드만 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행만 봤을 때는. 그래서 성능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패치 단위로 넣냐 안 넣냐는 그렇게 큰 어, 영향은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그 전체 단일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시계열 자체를 통으로 넣어버리면은, 그걸 통으로 넣어서 임베딩을 그냥 하나로 해버리면은 좀 정보 손실이 좀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채널별로 토큰을 구성해서 채널별로 트랜스포머 어텐션을 실시하는 건 이제 당연히 다변량 관계가 좀 중요한 트래픽이나 PM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래프 형태로도 많이 되니까 좀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채널을 통으로 이제 하나의 동시계열을 토큰으로 인베딩하는 과정에 정보 손실이 좀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동시에 고려한 그런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그럼 없는 사실 패치 TST가 가장 그러니까 타임 포인트별로 트랜스포머에 집어넣지 않고 패치별로 트랜스포머에 집어넣는 게 아무래도 트랜스포머의 시멘틱 정보 콜레이션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게 좀 표준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아예 않은 건가요, 여기서는? 그런 실험이 아예 여기서는, 없는 건가요? 그런 실험, 패치가 여기서는 이제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보니까 패치를 껴서 학습한 패치에 대한 어블레이션 자체는 없었던 것 같고요. 패치 TST를 포함한 메인 리졸트만 존재를 하고, 여기서 패치 부분을 제외를 한 이유는 그냥, 어, 이 어텐션과 피드백 네트워크의 적용 차원을 바꿨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바닐라 트랜스머에서 실험을 한 거라고 저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어, 패치 방식이 나온 이후에서도 이제 패치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 시계열을 입력하는 트랜스포머 모델도 프레임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어블레이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